뉴욕 연은 9월 제조업 지수가 8.7로 떨어지며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제조업 경기가 석 달 만에 다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고용 수준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고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틱톡 매각과 관련한 특정 회사 합의도 시사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과 9월 19일 통화 예정이라며 미중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엔비디아가 중국 반독점법과 멜라녹스 지분 인수에 대한 제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정 공고를 위반했다며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에 이어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연일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 있었던 대규모 무역 합의,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합의가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됐다라고 발언한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틱톡에 대해서 매각 우려가 계속해서 있었죠. 이제 매각 또한 순조롭게 진행됐다라고 말한 것이 계속해서 상방으로 이끈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면 지금 현재 AI 열풍에 힘입어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상방으로 열리고 있는데 더욱더 증시가 상승세로 이끌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어제도 최고치, 오늘도 최고치, 내일도 라는 물음표와 함께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역시나 요즘 우리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연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특히 3,400선을 뚫으면서 최고치를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4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국내 증시는 나흘 연속 최고치를 새로 쓰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중권제 등 정책 수혜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가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기대감에 힘입어 지수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며 지수 레벨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까지 하락한 것도 이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이 개인들은 조정에 예상하며 인버스 상품에 자금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 지수를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2,900억 원 넘게 몰리며 강세장 속에서도 곧 조정이 올 것이란 베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연말 전망 밴드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며 상단을 3,880선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과 과열 신호,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FOMC 결과가 단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넘은 코스피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가 아무래도 더 큰 트리거로 작용한 모습이고요. AI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일 들어오면서 지수를 상방으로 이끄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정책뿐만이 아니라 실적까지 뒷받침돼줘야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400 찍는데 관세는 아직도 25%라니? 라는 댓글입니다. 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대해서 특히나 자동차 부분입니다. 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문제까지 동시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여러 논의들이 좀 어떤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통화 스와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15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국익을 우선으로 두고 협상을 나서고 있다며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소 불리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를 했지만 한국은 아직 25%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덕분에 일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는데요. 최근 대규모 투자 협상이 지연되면서 이 불리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이 단순히 시한을 정해두고 서두르는 게 아니라 이 서로의 조건을 맞춰가며 최적의 결과를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협상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국익이 손상되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한편 협상 과정에서도 통화 스와프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란 두 나라 중앙은행이 필요할 때 서로의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두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때, 환율이 급등 나갈 때 이 미국 달러를 빌려와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서 금융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안정 장치입니다. 이 정부는 필요하다면 이 통화 스와프 체결까지 검토해서 우리 경제 안정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자동차 관세 문제를 넘어서 이 환율 안정과 또 금융시장 신뢰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수는 외교 무대입니다. 오늘 23일 전후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이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경우에는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관세뿐만이 아니라 통화 스와프까지 두 가지 축으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15%까지 낮아졌는데 우리나라는 25%로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흐름까지도 가졌는데요. 앞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급력이 이루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페이 말고 이제 아이폰페이, XRP페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요즘 리플이 약세장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이 XRP 전환의 국면에 좀 접어들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적인 신호가 좀 뚜렷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XRP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리플이 오랜 기간 이어졌던 약세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상승 흐름에 들어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차트 패턴인데요. 이 과거에도 리플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넘어가는 국면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리플의 위치가 과거에 비슷한 변곡점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고 투자 심리도 공포에서 탐욕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자금 유입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신호가 맞물리면서 만약 이번에 강세장이 열린다면 빠르고 강력한 상승이 올 수도 있겠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블랙록과 애플 같은 좀 대형 매입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투자 심리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 ETF 논의와 맞물려서 리플의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향후 전망은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화제는 애플의 XRP 매입설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50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입니다. 그중 일부를 디지털 자산, 특히 송금과 결제 네트워크의 강점을 가진 이 XRP에 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 규제를 완화해 비트코인과 결제 그리고 NFT 거래를
허용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매입설이 시장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코인베이스 지갑 재평과 대규모 XRP 이동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두고서 블랙록과 애플과 같은 기관금 투자자의 연결고리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 투자자들은 애플이 언제든 디지털 자산 준비금 구성을 발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미국 내 XRP 환율 ETF 심사도 진행 중인데요. 승인 가능성만으로도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와 제도권 편입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 XRP가 단순히 투자 코인을 넘어서 글로벌 결제 자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가능성 제기는 XRP가 글로벌 결제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 XRP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ETF 승인뿐만이 아니라 애플과 블랙록에 대해서 지금 매입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 금융시장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주가 랠리를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스타링크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봇주가 어제 급등했습니다. 관련돼서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최초로 HBM4에 대한 개발을 양상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고요. 이제 주가도 연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HBM4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 이제 가장 먼저 HBM4 개발을 끝내고 양산할 준비까지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HBM4는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차세대 초고성능 메모리입니다. 드디어 하이닉스가 HBM4 시장의 문을 열게 된 건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 데이터가 드나드는 길, 즉 전송 통로를 2048개까지 늘리면서 대역폭을 2배로 키웠고요. 동작 속도도 초당 10기가비트 이상으로 국제 표준보다 훨씬 빠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전력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는 겁니다.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전력 소모는 4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시간 안에 데이터를 훨씬 많이 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제품을 서버에 적용을 한다면 AI 성능이 최대 69%까지 올라가게 되고 데이터 센터 전기료도 크게 줄어듭니다.
요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이번 하이닉스의 발표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AI 성능이 최대 69%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전기료 또한 크게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더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세계 최초 양산 체제인데요. 아무래도 HBM4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술력을 더 가지고 있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내세운 강점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빠른 양산 체제와 또 안정성 확보가 있는데요. 우선 자체 패키징 기술인 MR 머프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칩을 여러 장 쌓을 때 그 사이에 액체 보호제를 넣고 굳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과정 덕분에 칩이 휘는 현상이 줄어들고요. 전체적인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최신 10나노급 5세대, 이른바 1B D램을 사용해서 양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들도 최소화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속도입니다. 사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엔비디아의 HBM4 샘플을 가장 먼저 보냈고요. 불과 반년 만에 양산 준비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제 업계에서는 조만간 통과 소식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주문만 들어오면 곧바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샘플을 공급한 상태긴 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세계 최초의 양산 체제를 확보한 건 분명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속도전이 곧바로 실적과 또 앞으로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랠리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SK하이닉스 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연일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 깜짝 호실적을 또 예상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10거래일 연속 오르게 되면서 어제는 장중에 34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단연 3분기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증권가에서는 매출이 24조 원대, 또 영업이익은 11조 원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약 40% 그리고 영업이익은 60%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HBM 출하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고 또 서버용 eSSD 수요도 살아나게 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되면서 환차익 효과까지 더해지게 됐는데요. D램 매출도 전분기보다는 두 자릿수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HBM3 가격이 조기에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연말 성과급 같은 일회성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HBM4 양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 경쟁이 앞으로는 훨씬 더 치열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CXMT의 서버 D램 진입 움직임도 잠재적인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내년 D램과 낸드 수요가 업계 공급을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조정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HBM4 기술력과 빠른 양산 체제가 SK하이닉스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에 대한 양산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3분기가 깜짝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모멘텀으로 어떻게 실적 발표까지 이뤄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HD 현대가 선박 건조 현장에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협력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HD현대가 지난 11일 KT 그리고 KT의 자회사인 KT색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주제는 바로 스타링크에 대한 활용과 AI 기반 업무 혁신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HD현대는 앞으로 선박 건조 전 과정에서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셋이 스타링크 안테나 같은 장비를 공급하게 되고요.
KT는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서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은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입니다. 수천 개의 작은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든 건데요. 특히 바다나 산악처럼 이렇게 광 케이블이나 기지국 설치가 힘든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조선소나 건조 중인 선박처럼 외부 통신망 확보가 어려운 현장에서도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수천 개 작은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어디든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HD 현대는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지금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활용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워크 환경인데요. 일단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 통신망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작업 도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작업자의 안전도 한층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격 시운전 확대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선박이 통신에 닿지 않는 바다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다시 영해 쪽으로 이동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효율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에 스타링크를 쓰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박의 엔진 상태 같은 핵심 데이터들을 원격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즉각적으로 대응도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불필요한 이동이 줄고 시운전 기간도 단축이 된다는 장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선박을 제때 인도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효율성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결국 HD현대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작업의 효율성과 안정성 그리고 납기 신뢰성까지 모두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박인 부분은 바다에서도 위성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에서도 어떤 변수가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위성이 계속해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렇게 스타링크와 함께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제 어디서든 외부 통신망의 확보가 된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국내 조선 업계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는 어떠한 파급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HD현대와 이런 스타링크의 협업으로 인해서 조선업과 글로벌 위성통신 산업이 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라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내 조선업계를 살펴보면 지금 HD현대가 처음으로 스타링크를 도입하게 되면서 조선소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됐습니다. AI와 결합한 스마트 조선소 구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 본다면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타링크 프로젝트와 또 한국 조선 산업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국내 서비스 출시를 위한 승인 절차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HD현대가 세계 조선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최근 해외에서는 몇 차례 통신 장애를 겪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앞으로 마스가 프로젝트 속에서 HD현대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HD현대, 스타링크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조선소와 선박 현장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금 선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작업에 대한 안정성도 높일 수가 있고요. 납기 신뢰성까지 강화할 수 있다라는 강점들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로봇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로봇 규제 완화를 논의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반응하게 된 배경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어제 증시에서 로봇주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닉스 로보틱스가 17% 넘게 뛰었고요. 로보스타와 휴림 로봇도 각각 15에서 20% 이상 오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건 정부의 메시지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열면서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자율주행 시범 지역을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늘리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로봇이 실제 공장이나 일상 공간에 더 빨리 보급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어제 로봇주들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그런 낡은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이렇게 규제 기대감,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 분야 관련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들어서 처음 열렸던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였습니다. 이 말 그대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회의였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로봇 산업을 두고 나온 얘기는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강조가 됐던 건 현장 도입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기업들이 로봇을 쓰고 싶어도 절차나 조건 때문에 속도가 더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 더 빨리 보급되도록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실증 환경 확대입니다. 자율주행 시범 지역을 더 크게 넓히면서 로봇이 함께 쓰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봇을 연구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공장이나 도심 같은 생활 공간에서 자유롭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회의는 로봇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네, 아무래도 로봇의 활용 방안들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봇주 관련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실적이 그만큼 찍히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사실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로봇 상장사 19곳 가운데 매출이 늘어났던 기업은 실제로는 5곳뿐이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나 로보스타 같은 회사들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크게 줄었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나 전기차 투자 축소가 겹치게 되면서 수주도 줄어들었던 영향이 컸습니다. 이제 반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현대 무벡스 같은 기업들은 대기업의 지원이나 또 지분 투자 효과를 받으면서 매출이 늘었는데요. 즉 지금 로봇주의 상승세는 기업 실적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또 노란봉투법 이후에 자동화 수요 확대 기대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산업의 장기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당장은 종목별로 주가 차별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휴머노이드나 지능형 로봇에 들어가는 이런 고정밀 액추에이터 제작 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지분 투자를 받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주가 차별화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봇주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로봇주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흐름까지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실적 부진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만큼 이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브리핑으로도 로봇주 관련돼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9월 제조업 경기가 다시 위축됐습니다.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는 11.9에서 8.7로 급락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신규 주문과 출하 지수도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에서도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 인수 후 승인 조건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발표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중에 나왔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해 글로벌 네 번째 기업이 됐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이어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AI 수요 증가와 반독점 소송 완화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어제장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대규모 무역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심이 어느 정도는 좀 강화가 됐다라는 점 함께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요. 또 틱톡과 관련해서도 매각 이슈가 여전히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들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94%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또한 0.47%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달려갔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도 올라갔습니다. 0.11% 상승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47%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4%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역시 AI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한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0.97% 상승했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0.96% 상승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에 대해서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 유가 1%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흐름들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엔비디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0.04%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반독점 조사가 지속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안에서 시가총액 1위지만 연일 계속해서 좀 지지부전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상승세가 뚜렷한 종목이죠. 바로 구글입니다. 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요. 인공지능 낙관론과 함께 이달 초에 법원이 구글의 이 크롬에 대한 브라우저의 강제 매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결했죠. 이와 함께 주가 상승에 더욱더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벳이 4.3% 상승을 하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네 번째 시총 3조 달러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래도 혼조세 보이고 있고 그래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살아있는데요. 오라클이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오라클 3.41%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이 소셜미디어 틱톡과 관련해서 합의를 봤다라고 밝혔고요.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에 더욱더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오라클을 유력한 틱톡 인수 후보로 또 보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테슬라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3.56%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CEO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이번 주식 매입은요, 2020년 이후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전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주가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헬스케어 단에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죠. 미국 내에서 메디케어, 이 약가 부분에서 계속해서 협상에 대한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는 혼조세지만 그래도 AI에 대한 모멘텀은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AI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국내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0.35% 상승하면서 3,407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어제 아침에 나온 내용이죠. 대주주 기존 50억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결정으로 인해서 이런 힘에 힘입어서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4거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썼다라는 점에서 더 큰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부터 FOMC 회의가 시작이 되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의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된 만큼 이 점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수급에서 외국인만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2,600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요. 그래도 외국인 6거래 연속으로 사자세 이어졌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1.46% 상승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반도체 투톱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제 조금 약했던, 아쉬웠던 부분은요. 아무래도 하락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하락폭이 있었다라는 점까지 함께 그리면 좋겠고요. 파란 봉으로 좀 마감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19% 상승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6% 하락했습니다. 방산주 안에서 계속 모멘텀에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좀 눈에 띄었던 점이 바로 완성차 부분입니다. 현대차가 3.8% 하락했고요. 기아도 3.9% 하락했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계들 애가 타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가 15%로 낮아졌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차보다 이제는 한국차가 더 비싸지게 되는 가격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대미 수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완성차 두 종목들 연일 하락하고 있고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은 0.66% 상승하면서 85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조금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상승으로 찍혀 있지만 좀 내가 가진 종목들은 많이 안 갔네라는 이 체감상의 느낌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분위기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그룹
주들을 비롯한 나머지 종목들은 좀 하락폭이 짙었습니다. 특히나 파마 리서치 2.8% 하락했는데요. 요즘 화장품주들이 좀 연일 계속해서 좀 낙폭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 안에서는 힘을 많이 못 내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HLB, 삼천단 제약까지 바이오 종목들 좀 여전히 계속해서 힘을 못 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밤부터 FOMC 회의가 시작이 되고 내일 밤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이 상승하는 흐름 가졌으니까요.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했던 만큼 어제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주였는데요. 연일 이 시장 안에서는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는요, 바로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1차 핵심 규제 합리화에 대한 전략회의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였습니다. 민관 합동회의 플랫폼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끌어내겠다라는 점에서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각 부처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 규제들을 좀 정리를 해서 기업과 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회의는요, AI와 데이터,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산업 같은 신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 겁니다. 이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규제가 오히려 좀 발목을 잡았다라는 점에서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실증 지역을 더 늘리게 되고요. 산업 현장도 로봇을 도입을 막는 그 불필요한 규제도 다시 정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형벌 중심도 있었습니다. 이 형벌 제도에 대한 개편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 위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사회적인 문제도 크고 실효성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과징금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배임죄 규정도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자 위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지나치고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라든지 도전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민간 합동에 관해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어제 분명하게 보인 회의였습니다. 이 안에서도 로봇들이 더 지금 집중이 된 모습인데요.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강조한 부분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도입을 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불필요한 규제들이 일괄 정비하자라는 것이 더 보입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실증 지역이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로봇에 대한 상용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테스트 기회 확대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로봇과 AI, 데이터를 활용해서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신산업 성장을 핵심 축으로 명확히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말해서 이제 규제 허들을 더 낮춰서 기업들이 부담 없이 로봇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요, 로봇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상용화, 과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장 로봇주들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휴림 로봇 20% 상승 흐름 가졌고요. 로보스타도 15%, 로보로보, 에브리봇, 뉴로메카까지 좋은 흐름 보였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회의에
덩달아서 로봇주들이 좀 수요가 있었지만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서도 로봇주들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2025년 8월 24일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고요.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서 26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특히나 이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교사권을 보장하면서 원청 기업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범위 제한입니다.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막대한 손배, 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진 만큼 파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자동화 설비, 특히 이 로봇 도입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법안 통과가 이뤄지고 난 뒤에 여러 로봇주들이 또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로봇은 파업하지 않는다, 24시간 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 논리가 더 상승으로 베팅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증권 분석에 따르면요, 이 10만 달러짜리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5년간 매일 22시간 공장에 투입할 경우에는요, 시간당 인건비가 약 3.4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7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4,700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 되겠죠. 이렇게 임금까지 아낄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보안 입법까지 좀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계속해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지난 4월이었죠.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대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까지 모두 참여하는 산학연회 협력체를 공식 출범시킨 겁니다. 목표가 좀 분명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총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마련하게 됐고요. 로봇의 핵심 기술인 AI 모델이라든지 센서 제어, 그리고 배터리, 액추에이터, 그리고 촉각 센서까지 세부적인 로드맵도 제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028년까지 실증 모델을 개발하고요. 이어서 2030년에는 상용 모델 추진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가장 큰 의미로는요,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한국형 로봇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키워낸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주도의 규제 완화 플러스 이 제도적인 지원까지 맞물리가 되면서 로봇이 앞으로도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랠리가 시작이 됐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이 이슈가 있습니다. 2025 CEO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오는 9월 18일부터 뉴욕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 행사는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현대차의 중장기 전략과 재무 목표를 직접 설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2019년 이후에 7번째로 열리는 행사인데요. 해외에서 열리는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호세 사장이 대표 이사로 취임한 뒤에 또 처음으로 주관한 행사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설명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 지난 2021년에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죠. 이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 사업을 전개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나스닥에 대한 상장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의 로봇 양산 계획까지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생산 현장에서 로봇을 실제로 투입한다는 점입니다. 올 4분기에는 미국의 조지아주의 메타 플랜트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그룹사 전체 생산 공정에 로봇을 활용하는 중장기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단순히 자동차 판매 목표를 넘어서서 이제는 자동차 기업에서 모빌리티, 이제는
경우에는 로보틱스의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9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베스터데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볼까요? 네, 로봇주들 투자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그만큼 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좀 표로 보자면 지금 로봇 기업들 코스닥 시총보다는 더 높게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눈치를 챌 수가 있었는데요. 한 달 동안의 시총 변화도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그래프로도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옥석 고르기가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2분기 합산 매출이 2,739억 원으로 찍히게 됐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나 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308억 원 적자를 이어내면서 계속해서 손실폭이 좀 커졌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휴머노이드 트렌드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기업을 꼽았습니다. 올해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로봇주들의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옥석 고르기가 필요하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마지막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어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여러 가지 로봇 완성 로봇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 손실이 지금은 줄은 상태입니다.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서 매출의 기여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있습니다. 교육용 서비스용 로봇도 있습니다. 요즘 로보로봇, 클로봇, 에브리 로봇까지 굉장히 또 같이 상승이 점쳐지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부품 쪽으로도 연일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뿐만이 아니에요. 하이제 RNM의 주가 상승 여력도 계속해서 높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계속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옥석 고르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장 안에서는 이렇게 정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과 또 AI 모멘텀이 같이 맞물려서 상승에 대한 이런 수혜도 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켓 클로저였습니다. 월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우리 장에선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크윙이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성과 로봇스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위권에 오른 제닉스 로보틱스는 17%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G2G바이오는 14.77%의 상승률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이 9%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고요. 나노신소재는 5.42%의 하락률, 태광과 보르노이는 모두 4% 살짝 넘는 내림세 나타냈고 SNCS도 마찬가지입니다. 4% 조금 살짝 넘는 하락률 보이면서 함께 마감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애프터마켓에서 1%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즘 8만 전자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연일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는 어제 최고가, 신고가를 다시 새로 쓰면서 7만 7천 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주가 흐름을 보면 단순한 단기 호재가 아니라 내년 실적 반등 국면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꼽히는 요인은 바로 메모리 가격 반등 전망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증설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새로 지은 라인도 대부분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D램 생산이 줄고 있는데 여기에 PC나 스마트폰, 서버와 같이 IT 기기 수요가 되살아난다면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11% 올린 9조 8천억 원으로 제시했고요. 내년 DS 부문 영업이익도 29조 원 이상으로 올해 대비 1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증권가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8천 원에서 9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이 아무래도 메모리 가격 상승을 좀 자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 교체 주기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오게 되던데요. 이번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서버 교체 주기가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서버는 5년 주기로 메모리를 교체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은 이 인공지능 서버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일반 서버의 교체 수요가 계속 뒤로 밀려왔습니다. 이제 7년째 접어들게 되면서 미뤄졌던 교체 수요가 한 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KB증권은 올해 3, 4분기부터 일반 서버 부문의 D램 수요가 기대치를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내년 하반기까지 이런 수요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범용 D램 생산 능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월 45만 장 규모로 글로벌 메모리 빅3 전체 생산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이 생산 능력 우위가 그대로 시장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범용 D램에 대해서 생산 능력이 좀 뛰어난 기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HBM4라든지 파운드리 사업들도 같이 신성장 동력으로도 꼽힐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향해 HBM 지금 이런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점도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HBM4도 이번 삼성전자 반등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네. 이 미래에셋증권은 엔비디아향 HBM4 퀄 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미 전체 HBM 생산 능력의 약 10%가 샘플 생산에 투입되고 있고 샘플 규모가 커지면서 곧 매출 인식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가격, 성능 대비 전력 효율입니다. 삼성전자는 1나노급 신공정을 적용하면서 기존 대비 전력 효율과 성능을 동시에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AI 서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비용이 큰 부담으로 되는 만큼 전력 효율 개선은 고객사들이 가장 원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또 테슬라향 2나노 공정 공급이 새로운 모멘텀으로서도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매출이 반영될 수가 있고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만 5조 원 이상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여러 전망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도 있고요. 또 엔비디아양 HBM4에 대해서 납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향의 파운드리 모멘텀까지 좀 견인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증권가에서도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로봇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죠. 이 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가 2%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연구 개발 거점인 이노베이션 센터를 문을 열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네, 어제 전반적으로 이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 두산 로보틱스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 약 2,000평 규모의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연구소로 이 전체 임직원의 40%에 달하는 80여 명의 인구 인력이 이곳에 상주하면서 연구 개발 역량을 한데 모았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크게 4가지가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능형 로봇 솔루션과 휴머노이드 선행 기술 개발, 로봇 하드웨어 고도화, AI 알고리즘 연구와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입니다. 특히 멀티암 동시 제어 기술과 센서 알고리즘 기반 충돌 회피, 이런 복잡한 작업들을 스스로 계획하는 롱 호라이즌 태스크 기술 등은 차세대 지능형 로봇과 휴머노이드 개발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또한 내구성 시험과 극한 환경 시뮬레이션 등 품질 검증까지도 가능한 원스톱 체계를 갖춘 점도 특징입니다. 이처럼 R&D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면서 투자자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R&D가 좀 한 곳에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이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로봇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이런 흐름 속에서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 로봇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정책 모멘텀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로봇과 자율주행 등 신산업 성장을 막아온 규제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신작 정반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로봇 R&D 역량 강화를 통해 피지컬 AI를 선도할 수 있겠다라는 개별 호재와 또 정책 기대감이라는 업종 전체 호재가 겹치면서 매수세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 4월 AI 혁신 선언 이후의 인재 채용과 조직 개편, 미국 로봇 솔루션 업체 인수 등 연속적인 성장 전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센터 개소는 그 전략의 핵심 이니셔티브 가운데 하나로 중장기적 비전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이 한층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노베이션 개소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강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급등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로봇 산업들의 변화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점까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하락한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 넘게 밀리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상승장인데 지금 원전주들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의 원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조가 맞불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원전주는 이 코스피 상승세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규 원전 건설의 부정적인 정부 발언의 여파 속에서 악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의 기자회견에서 지금 시작해도 원전 건설에는 10년 이상이 걸린다라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한 환경부 장관도 앞서 원전 신설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 업계에서는 탈원전 시즌2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SMR 패권 경쟁 시대라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어제 열린 토론회의 핵심은 글로벌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게 된다면 기회를 결국 잃는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90여 개의 SMR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국제 표준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발제자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SMR은 높은 안전성과 분산형 전원 기능을 갖춘 만큼 차세대 에너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속도전 전략과 행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토론자들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급망, 인력, 규제기관의 글로벌 협력, 국제 표준 선점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단순 설계 능력을 넘어서서 실제 생산과 파운드리 제작 역량까지 갖추어져야 한다는, 그렇게 갖추어지게 된다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SMR 기술과 글로벌 시장 전략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이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전은 지금 이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좀 더 강하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렇게 원전 산업 단기적으로도 정책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MR 관련해서 경쟁 구도가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트럼프 헬스케어에 동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세미텍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LG전자 소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차세대 민관 헬스케어 프로젝트에 국내 테크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삼성이 헬스케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늘고 있다라고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행사 참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말 백악관에서 열린 건강기술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는데요.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의의 핵심 주제는 흩어져 있는 이런 의료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또 IT 기기와 병원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할지였는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미국 의료기관과 직접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배제가 됐다는 겁니다. 중국은 최근 웨어러블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키워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헬스케어 표준 논의에서는 제외가 됐고요. 결국 삼성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빠지면서 한층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점이 지금 행사 참여뿐만이 아니라 투자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에 미국의 헬스케어 사업을 또 인수한 바가 있었죠. 이번 행보는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삼성은 요즘 들어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굵직한 인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젤스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 환자들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요. 삼성은 이를 통해서 이제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링 같은 웨어러블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병원 진료 기록과 직접 연결하려는 겁니다. 사실 삼성의 헬스케어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프랑스 AI 의료기기인 스타트업 소니오를 인수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젤스까지 품으면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제 예방부터 진단, 관리까지 아우르는 이제 커넥티드 케어를 만들겠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삼성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헬스케어 시장에서 또 하나의 성장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또 하나의 축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 시장도 또 빠르게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4조 9천억 달러였고요. 2030년에는 2배 가까이 커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의 강점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연결성과 보안입니다. 지금 스마트폰과 워치, 가전까지 이어지는 폭넓은 기기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칩 단계 보안 플랫폼인 녹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유럽처럼 데이터 규제가 강화되는 시장에서는 이런 삼성의 보안 경쟁력이 큰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인데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헬스케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삼성은 글로벌 표준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와 스마트폰 같은 기존 주력 사업들은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럴 때 헬스케어 같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게 삼성의 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시도들이 삼성의 사업 반등과 앞으로의 주가 모멘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헬스케어 프로젝트에 유일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세대 HBM 경쟁이 좀 본격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핵심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더가 지금 국내 업계들에 계속해서 경쟁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와 단독으로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협력은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하이브리드 본더라는 장비는 차세대 HBM 생산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이 장비 샘플을 납품하는 국내 업체는 하나세미텍이 유일한 상황인데요. 양사가 2022년부터 함께 연구를 해왔고 또 내년 초에는 이제 2세대 장비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신제품은 오차 범위를 0.1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만약 양산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하나세미텍은 글로벌 장비 강자들을 제치고 SK하이닉스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대장주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세미텍 말고도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LG전자 같은 국내 기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업체들 각각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판도가 3파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한미반도체는 TC 본더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강자입니다. 차세대 시장도 잡기 위해서 지금 인천에 1,000억 원을 들여서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공장을 짓고 있고요. LG전자도 빠질 수 없습니다. 지금 자회사인 저스템과 손잡고 국책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 계열사인 세메스도 역시나 삼성전자와 함께 내년 공급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네덜란드의 베시처럼 해외 기업들도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내 기업들은 누가 더 빨리 또 더 합리적인 가격에 장비를 공급하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장을 누가 먼저 빠르게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HBM 수요가 또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국내 장비 산업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또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글로벌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HBM이 늘어날수록 이 본더 장비 수요도 같이 커진다는 얘긴데요.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는 HBM4 양산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 HBM4 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더가 필수 장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더가 기존 TC 본더보다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은 멀티벤더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경쟁은 누가 먼저 기술을 빨리 확보하느냐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와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HBM 경쟁이 좀 치열해질수록 하이브리드 본더가 좀 새로운 승부처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화 세미텍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요. 소부장 기업들 안에서도 주가 추이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전으로 익숙한 기업이죠. 바로 LG전자가 최근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벌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콩고 공화국 공항에서 처음으로 칠러를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공항에 대한 수주 소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례는 LG전자가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야마야 공항은 하루 수천 명이 이용하는 콩고의 관문 공항인데요. 보안 장비나 수화물 검색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잡는 게 큰 과제였습니다. LG는 업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가진 순행식 칠러를 공급해서 공항 운영의 안정성과 친환경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결국에 이번 성과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신흥국 인프라 시장에서 LG전자가 입지를 넓히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G가 공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인프라 시장까지 발을 넓히겠다라는 포부가 보입니다.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계약까지 이렇게 맺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건 어떤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LG전자가 눈을 돌리고 있는 건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에 칠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력 사용을 줄여주는 프리쿨링 같은 첨단 기능을 적용해서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했고요.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우디 네옴시티 데이터 센터에서도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거나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규모가 워낙 커서 조단위 사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요. HVAC라는 미래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지금 LG와의 전쟁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기업들 어떤 전략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네, 지금 글로벌 HVAC 시장도 역시나 앞으로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우선 삼성은 대형 인수합병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일 플렉트 그룹을 2조 원 넘게 인수하면서 산업용 공조기 역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LG는 기술력으로 직접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칠러 분야에서 이미 국내 1위, 세계 5위를 지키고 있고 최근 3년간 매출이 매년 15%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LG전자가 갖고 있는 독자 기술로 효율성과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한 것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에 삼성과 LG의 전략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한데요. 이제 앞으로 HVAC가 단순한 냉난방을 넘어서서 AI 데이터 센터나 공항 같은 이런 첨단 인프라와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LG전자가 아프리카 공항 수주에 힘입어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공략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계속해서 좀 박차를 나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또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사회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